김민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아베 정권이 남긴 것입니다. 오늘 아베 신조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임 표명했고 앞에서 이제 다뤘는데요. 측근들도 몰랐다고 하고 당내 파별 주요 대표 주자들도 당황하는 분위기인 걸 보면은 아베 신조 본인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이 일본 사회에 뭘 남겼는지를 돌아보면서 좀 앞으로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장수 기록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연속으로 재임한 일수를 따지면 이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7년 8개월 재임 기록을 살짝 넘어서 2차 대전 이후 총리 중에 가장 긴 기간 연속 재임한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1차 집권기를 포함해서 통산 재임 일수를 따지자면 1차 대전 이전에 집권했던 가스라다로 전 총리를 넘어서 역대 최장 기록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예.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라고 한다면 1차 집권 때 실패를 했는데 이걸 이제 극복하는데 2차 집권 시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런 풀이가 많이 나오는데요. 1차 집권 때도 병으로 물러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상당히 민심이 흉흉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성공 비결이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때 민심이 흉흉해졌던 원인은 뭐였죠? 일단 이 집권 초기부터 자기 사람 위주로 중책을 맡기고 내각을 꾸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친구 내각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예. 이렇게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논란을 이제 불거지게 하는가 하면 이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런 스캔들에 휘말려서 심지어 강요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베 신조 총리 집안이 또 워낙 정치 명문가이지 않습니까? 집안 사람 중에 총리가 이미 2명, 3명씩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도련님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이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하나로 모아지면서 이렇게 철없는 도련님이 친구들을 모아서 국민적 동의가 없는 정책을 성급히 추진을 하려다가 정권을 망쳤다. 이런 평가가 그때 나왔었던 거죠. 그럼 2차 집권 때는 어떻게 달라졌죠? 이 2차 집권 때는 몇몇 신복을 여전히 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대체적으로 좀 주요 세력들을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 묶어놓고 적당히 직책과 권한을 나눠주면서 당과 관료들을 지배하는 이런 전략으로 좀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보다 반발짝만 앞서가려고 한다. 이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차 집권 때와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평가되는 그런 대목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2차 집권 초기부터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적극적인 이런 경제 정책을 폈는데 이때가 이제 이 통화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전임 민주당 정권하고 좀 이게 비교가 돼서 뭔가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했고 실제로 이게 집권 초기에는 경기 부양이 일정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또 좋은 평가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평가가 나빠졌죠. 그렇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어떤 대응에 있어서 총체적 실패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이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상당한 피로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도 뭔가 청렴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정치를 바꿔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1980년대 나카소네 정권 때부터 일본 총리 관저의 권한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이게 아베 정권에서는 정점에 이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총리 관저의 기능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고 이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데까지 이뤘다는 거죠. 어떤 역효과죠? 이게 관료들이 과도하게 정권과 총리의 눈치를 보면서 코드를 맞추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그래서 손타쿠라는 말이 이제 유행어가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손타쿠라는 게 한자로 쓰면 촌탁인데 헤아릴 촌자에 헤아릴 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의 의중을 헤아려서 알아서 이제 처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모리토모 학원 그리고 가케 학원 이 두 개의 스캔들을 두고 이제 나왔던 그런 표현인데 총리가 자신과 가까운 사학 운영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거를 관료들이 스스로 헤아려서 알아서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본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아베 신조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더니 결국 또 자기 좋은 일에만 쓰더라.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계기였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부 행사를 자기가 신세졌거나 또 신세질 사람들에게 보답할 용도로 활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도 안 하고 이제 뭉개려고만 하더라라는 거죠. 예. 이러니까 정치적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런 행태는 좀 달라질까요? 이 손타쿠 논란
논란 이후에 관료들이 좀 자기 주장을 갖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좀 정권이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은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차기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한일 관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경색된 이유를 보면은 역사 갈등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있고 이게 있으니까 뭐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중간 과정에 있어서는 외무성이 좀 자기 권한을 갖고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게 하나의 이유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만 해도 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안이었지만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후미오가 자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했다. 이런 평가도 일본 내에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정권 후반으로 가니까 외무성이 자기 목소리를 못 냈고 이건 결국 총리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체질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 건데 결국 누가 이제 후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베 신조 집권기의 성과는 그럼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성과를 꼽을 만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베 신조 총리는 비운의 총리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일단 개헌을 평생의 과업으로 언급을 해왔는데 결국 이걸 이루지 못했죠. 오히려 숱한 논쟁과 주변국들과의 갈등 소지 이런 것들만 남겼습니다. 이 개헌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아베 신조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걸로 이 후쿠시마의 부흥이라든지 이렇게 좀 새로운 발전 전망을 제시한다. 이런 내용을 남기면서 정권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올림픽도 연기된 데다가 정상적으로 내년에 개최할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보장도 지금 없는 거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엄청난 빚만 남긴 채 끝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아베노믹스는요? 아베노믹스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정 정책 그리고 과감한 통화 정책 이걸 통한 구조 개혁이라는 세 가지 화살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성과를 구조 개혁으로 이어가는 데는 결국은 이제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엔화 약세 기조까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돼서 다시 최근에 저성장 국면에 돌아오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여기에 코로나19 영향까지 지금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후 최악의 침체다. 이렇게 좀 이런 기록이 이제 남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장 재임 기록 이거 하나만 남기고 성과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총리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